반갑습니다. 검정고시바. 오늘 얘기는 수포자를 위한 검정고시. 여기부터 사실 얘기를 좀 진득하게 해봐야 되는데 짧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뒤에 수학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게 이 영상을 몇 개를 더 찍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수포자를 위해서 검정고시 준비할 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문제를 풀었다고 이해된 것은 아니다. 검정고시 문제들이요, 풀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보기를 보고 그냥 문제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애들이 이해한 건 아니에요. 점수 잘 나왔네 그러면은 넘어가면 되는 시험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풀었는데 약간 바꾼 문제가 나오면 못 푸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된 거죠 사실. 그런 경우 애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으면은 문제풀이를 브리핑하게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볼까? 설명을 들어봤을 때 맞는 방법에 의해서 풀이와 해설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전개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으면 푸는 방법을 다시 익히도록 하는 게 좋죠.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딸도 지금 수학을 풀면서 중학교 3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초등학교 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이차함수 같은 거 컵 모양인지 컵을 뒤집은 모양인지, 아니면 여기에 y절편이 나오는데 y절편이 식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문제가 나오면 공부한 대로 안 풀고 찍기 시작합니다. 찍으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럼 틀리면은 에이씨 그러고, 맞으면 아싸 그러고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맞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차함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차함수 좀 잘 하세요. 처음에 아이들이 이차함수를 중학교 때 배우면은 당황합니다. 이게 뭐지? 근데 이걸 좀 문제로 풀어갖고 생각하면은 이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이차 함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게 이차 함수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법이랑 원의 넓이 구하는 법을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2차식입니다. 방정식의 형태로 보면은 x제곱이죠. 딱 보면은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를 알려주면은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면 돼요. 반대로 면적을 줬어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또 원의 넓이도 마찬가지인 게,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에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파이 r 스퀘어 이렇게 끝나요. 근데 여기 보면은 r 스퀘어라는 부분인데, r이 결국 이제 우리가 x라고 했던 그 값이 되고 원주율이라고도 곱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거꾸로 한 문제들이 막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둘레를 줘요. 예를 들면 사각형의 정사각형의 둘레라든지 원의 둘레를 줘요. 이 둘레를 주고서는 반지름 얼마게 이렇게 하면은 2차 방정식 문제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최상위 수학 같은 거 풀었던 애들은 이런 문제를 일부 접해본 애들이 있어요. 중학교 내용이지만. 근데 중학교가 다 끝나고 났는데도 이걸 못 푸는 친구들도 등장합니다. 좀 수포자죠. 안타깝게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은 이거를 알겠다 생각하고서 나온 문제들을 다 포기하게 돼요. 다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결국은 되돌아가서 이거를 익히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한 애들은 이거 푸는데 또 문제풀이법만 바싹 외운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인수분해를 기깔나게 잘하거나 아니면은 단기 암기력이 좋아서 근해 공식을 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따다닥 집어넣어가지고 잘 푸는 애들이 있는데, 원리를 알고 풀지 못한 경우는 이제 그걸 응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면은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나오는 정의라든지 그리고 공식이 나오면 정의로부터 유도가 되는 방법을 익히는 게 되게 필요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해 구하는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죠. 근해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하잖아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뜻은 뭐고, 이 b라는 포인트는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따라올 수 있다면은 식으로부터 근해 공식을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건데, 이걸 해본 친구들이랑 안 해본 친구들은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유도를 좀 하는 거를 익히면 좋겠다. 제가 수학 문제를 갖다 많이 풀어야 되는 시험이면은 바쁜데 이런 걸 뭘 해요 그럴 텐데, 검정고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많고 이해를 잘 하면은 계속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정의와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익히는 걸 저는 좀 권하고 싶어요. 학원과 과외는 도움이 되는가? 어떤 학원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건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조심스러워요. 답변을 뭐라고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가면은 학원에서 어떤 학년에 맞는 진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과외 선생님도 결국 학원이랑 다를 바가 없지만 이제 학생 수가 소수인 게 과외인데 학교 진도에 맞춰서 뭘 하려다 보면 얘 나이를 참조하게 되고, 나이를 참조하다 보면 앞에 결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그냥 방치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애는 가가지고 너무 어려워 이런단 말이에요. 왜 어려울까요? 아이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애만 모르는 것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죠. 이럴 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앞에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 보면은 저는 일단 앞에 있는 결손 부분을 다 파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중학교에 해당하는 검정고시 문제를 브리핑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자, 이거 어떻게 푸는지 설명 한번 해볼까 했을 때 애들이 능숙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약간 버벅일 수 있더라도 이제 중요한 개념 빠뜨리지 않고 설명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저는 패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 부분을 파야 되죠. 팠는데 이거 잘 안 돼, 이거 숙달이 안 돼, 그러면 그 관련돼 있는 더 앞에 게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안 된 부분을 좀 메워야 됩니다. 좋은 거는 엄마 아빠가 얘가 하는 걸 들어주고 모자라다 싶으면 그 앞에 게 뭔지 찾아갖고 앞에 거를 보충해 주는 거죠. 인터넷에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저는 부분 아이들이 모든 진도에 대해서 결손이 있는 게 아니라면 모르는 부분만 채워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못 풀었다가 중학교 과정을 처음부터 다 들어라 이렇게 할 분이 아니라 아는 건 넘어가고 모르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럴 때 인강이 참 좋은 거예요. 인강은 이 부분 필요한 부분만 집어갖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일단 미지나 학업 성취도에 대한 전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수학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과목도 제가 얘기를 차차 할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은 사실은 좀 기초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초라는 게 대단한 기초를 막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앞서 있었던 검정고시 과정을 풀어낼 수 있는 정도는 되면 되겠다, 그 정도 기초가 필요한데, 그 기초가 우리 애들은 기초가 없어요 그러고 그냥 간단하게 넘기는 게 아니고요. 기초를 쌓을 방법을 찾아야 되죠. 국어, 영어, 수학은 저마다의 이 기초를 쌓는 방법을 좀 익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학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했고요. 그다음 사회, 한국사, 과학은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 암기 과목이에요. 이 세 과목은 연계성이 있는 부분에서 수학과 마찬가지로 앞에 게 이해가 안 되면 앞에 걸 먼저 배우고 와서 뒤에 걸 익히면 좀 수월하게 익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학사 같은 경우는 중졸검정고시까지는 사회랑 통합돼서 나오다가 고졸검정고시가 나오면은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인강 중에 정말 무료로 풀려있지만 너무 강의가 좋다 싶은 선생님이 최태성 선생님이에요. 큰별쌤이라고 하는 닉네임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은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해설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출제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이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게 나중에 공무원을 혹시 꿈꾸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공무원 시험 볼 때 이 점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한국사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는 한국사 관련해서 인강을 고를 때 검정고시 인강을 듣는 것도 좋지만 큰별쌤이 푼해놓은 강의, 한능검이라 그런 거 요거로 공부를 해도 검정고시 치르는데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거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한능검을 권해드려요. 한능검에 보면 1, 2급 시험이 있고 3, 4급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똑같은 건데 점수를 잘 받으면 1급, 점수를 좀 덜 받으면 2급이 되는 거고요. 3, 4급도 시험 같은데 점수가 좀 좋으면 3급, 점수가 좀 안 좋으면 4급을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3, 4급 정도 준비하면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한국사 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재도 아예 그냥 한능검 교재를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고졸검시에서 물어보는 내용 자체가 막 어려운 걸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공부를 해두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치르고 한능검도 같이 준비해서 치르면은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한능검이 필요한 곳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한능검 점수를 또 자료를 낼 수 있고 동시에 되니까 권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덕은 무슨 맥락이 없어요. 그냥 외우는 족족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과목이기 때문에 많이 외워서 많이 맞추면 돼요. 도덕은 좀 고득점을 노리고 가는 친구들은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공부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점수를 좀 많이 받아서 평균 점수 60점에 좀 다른 데서 못한 걸 보충할 수 있는 과목으로 썼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진한 학생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해서 저는 보상과 칭찬이라는 테마를 좀 갖고 왔어요. 보상과 칭찬은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게임하는 아이들 옆에서 보면요, 게임의 보상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 기본 캐라 그러죠.
별 무장이 없는 그런 기본 캐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칼을 가지고 이제 적을 죽이면은 거기에서 아이템 같은 것들이 가끔 나와요. 아이템을 취득을 하면은 이 아이템으로 강해져요. 강해진 거로 공격을 하면은 더 강한 적을 죽일 수가 있고, 레벨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브론즈 같은 거로 시작을 했다가 실버, 골드 올라가다가 나중에 플래티넘 뭐 이런 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업에 있어서 적용을 같이 해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재밌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렸을 때 칭찬 스티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아이들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칭찬 스티커가 좀 모이면 좋겠고, 이렇게 모인 스티커들이 나중에 좀 실질적인 보상, 예를 들면 선물을 좀 사준다든가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는데 지표로 사용되면 더 좋아요. 아이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거 뭡니까? 요즘 아이들 아이폰 17 프로 맥스 좋아하나요? 아니면 아이패드 좋아하나요? 사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은 아이들한테 사주세요. 그냥 사주는 게 아니고 보상을 주실 때 성취를 연결해서 네가 이거 잘하면은 준다. 근데 이 성취의 조건은 좀 다를 수가 있죠. 성취의 조건이 점수가 될 수도 있는데 과정에 대해서 주실 수도 있어요. 진도 여기까지 잘 운영하면은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예전에 제 친구 중에 국민학교 때 친구인데 우리 때 눈높이 수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교에 눈높이 수학을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아무 숫자나 막 적고 있어요.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풀어서 답 써야지. 그랬는데 친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다 풀면 돼 라고 말했지 다 맞춰야 돼 라고 안 했대요. 아무 답이나 막 적고 있는 거예요. 연산을 하지 않고.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이럴 때는 아이들이 문제집이나 이제 기출문제를 풀 때 최종의 정답을 다 적었을 때 완성이 됐다고 이제 보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방법이, 채점하는 펜이 세 가지예요. 빨강색, 파랑색, 검정색 세 개가 있어갖고, 첫 번째 맞춘, 애들 말로 1트죠. 1트에 맞춘 건 동그라미를 빨강색으로 해줘요. 두 번째 시소 2트에 맞춘 거는 파랑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2트에도 못 맞춘 거는 다시 한번 풀게 해줘요. 맞추면 검정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요. 세 번의 기회에 다 풀면은 이제 동그라미를 다 채워지죠. 근데 세 번째도 못 푼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사선을 긋습니다. 그럼 사선이 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선이 된 문제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심층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죠. 앞에 결손된 과정은 뭐고, 이 결손된 과정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고, 단계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동그라미를 친 것이 있다면 보상을 확실하게 주시는 게 좋겠고, 아이들한테 완벽하기를 바라지는 마세요. 아이들이 얼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출문제 같은 거 풀 때 25문제가 있으면 다 맞추면 좋겠지만 90% 정도, 한두 개 정도 틀린 거는 잘했다고 해주셔야 돼요. 참 잘했어요는 90% 정도 달성이 되면 해주자.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칭찬을 우리 딸 이쁘네 이런 거, 우리 아들 잘생겼네 이런 걸 칭찬해 주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성과를 냈을 때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칭찬해 주세요.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수도 칭찬해 주실 수 있고 완료한 것도 칭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못 풀었던 문제, 아빠 나 이거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갖고 온 경우가 있어요. 풀면은 그거는 정말 칭찬해 주세요. 그만큼 아이들이 고심하고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자퇴 후 계획이란 부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을 집에서 공부를 시키기 시작할 때, 홈스쿨링이라고 할 때 권유드리는 건데, 꼭 그렇다라고 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을 또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집을 학습실로 만들 수 있을까? 집에서 공부하는 게 집중이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는 공부 말고도 눈여겨볼 만한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집을 학습실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스터디 카페와 독서실을 애들의 탈출구로 쓸 수가 있어요. 탈출구가 뭐냐면,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에. 근데 가서 공부를 하느냐? 그때부터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공부를 하다가 놀다가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공부를 전혀 안 하고 놀기만 하다 오는 친구도 있을 텐데, 부모님의 기대는 나가면 공부하겠지요. 근데 독서실 다녀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었던 독서실은요, 독서실 밑에 편의점이 있었고요, 그 옆에 만화방이 있고 건너편에는 PC방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겠어요? 사장님들이 생각하기에 엄마가 독서실에 보내놓고 나면은 독서실에 가까운데 이런 시설이 있어야 장사가 잘 되잖아요. 독서실 가서 가방 내놓고 내려가서 라면 하나 까고 만화방 가갖고 만화책 보다가, 아니면은 아예 만화를 빌려갖고 독서실로 들어가죠. 독서실 간다 그래놓고 게임 때리다가 돌아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단속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과가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루에 공부를 하는 양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가 좀 필요해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늘려가야 되죠. 이 늘려가는 거를 관찰하고 이러려면은 집이 공부하는 장소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디서 공부를 하느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자기 방에 들어가면 자기 물건들이 쫙 있어요. 뜨개질해 놓은 거 토관을 보이면은 그거 하고 싶어갖고 손대고, 옆에 컴퓨터 있으면은 게임하고 싶고, 핸드폰 있으면은 놀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분리를 좀 시켜주시려면은 되려 학습 장소로는 거실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탁자나 아니면 독서실용 책상을 좀 살 수 있으면 사도 좋아요. 공부하기로 한 시간에는 다른 거 다 빼놓고 공부할 것만 여기다 올려놓고 공부하고 다 끝나면 놀자 해주시면 좋고, 그 자리에 만약에 같이 공부하실 수 있으면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공부까지는 좀 힘들다 그러면 독서를 하셔도 좋아요. 근데 독서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같이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애들한테 야 지금 공부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말고, 오빠는 엄마는 지금부터 책 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책을 읽으면 아이들도 눈치라는 게 있어요. 엄마가 책 보고 있는데 나는 놀겠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 정말 놀고 싶은 아이들이 아니고서는 별로 없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책 보고 있으면 이거 나 공부하라는 거구나 다 눈치채요. 집을 학습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런 경우에는 또 옮기다 보면 허송세월을 하는데, 그렇게 허송세월 할 거면 집을 어떻게든 학습 장소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적성과 관심사를 찾을 수 있는가,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검정고시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검정고시는 최종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징검다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한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애들이 자퇴를 할 때 계획을 세우면 자퇴를 시키라, 이런 말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게, 지금부터 찾아도 되는 거예요.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그냥 한 후에 찾아도 괜찮죠. 근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걸 하려면 아이들의 적성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알 수 있는 적성도 있고, 부모님이 발견하지 못한 의외의 적성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애들이 뭔가를 할 때 재밌어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애들의 적성이죠. 활동 자체가 좁으면은요, 적성을 못 찾거나 엉뚱한 거를 적성이 아닐까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활동을 간접 체험도 괜찮습니다.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아이들이 보는 것 중에 전과자라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학과를 매번 바꿔가면서 수업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창섭이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매 회마다 과가 다른 곳에, 학교도 다른 곳에 들어가요. 체험을 한 영상을 이제 올려놓는데, 아이들이 한번 보게 해보세요.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있으면 그쪽을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산업인력공단의 기술 자격 시험이라든지 이런 자격증 리스트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이 있는데, 물론 자격증이라는 게 모든 직업 세계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꽤 많은 것들을 거기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자격증의 리스트를 보다가 애들이 관심을 갖는 게 있으면은 이제 꼽아 놓는 거예요. 어떤 게 있나 찾아보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나 찾아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만나요.